Atomy Daily Leadership. 진실성. 리더십의 법칙.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실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라. 진실성이란 내가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하는 행동을 결정한다. 나의 가치체계는 나의 일부이며 나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가치체계는 나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 충돌하는 욕망들을 안고 살아간다. 누구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진실성은 어떤 욕구가 나를 지배할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는 매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한다. 진실성은 이런 갈등 상태를 해결해주는 기본 규범이다. 진실성은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갈등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한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한데 녹여 완전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따라서 말과 생각과 행동 중 하나라도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진실성은 우리의 인간됨을 굳건히 하고 우리 안에 만족감이 깃들게 한다. 가슴에 품은 생각들을 입으로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진실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일관성을 갖추게 되며 우리의 신념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승승장구할 때든 역경에 처했을 때든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가족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일치하게 된다. 진실성은 단순히 충돌하는 욕망들 사이에서 심판 노릇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과 영혼이 분열된 사람을 가르는 중심축이기도 하다. 진실성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를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성윤 박사님 코멘트 올립니다. 진실성과 진정성. 오늘 맥스웰이 말하는 진실성은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로 철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명제이다. 그런데 맥스웰은 진실성과 진정성의 개념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 진실성과 진정성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진정성은 진실성과 정직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치유 불가능한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곧 회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 그러나 의사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 의사는 환자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성은 과학적 사실이나 인류 보편적 가치처럼 옳고 그름의 객관적 잣대가 있어 어떤 언행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덕목을 말한다. 그러나 그 객관성이라는 것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진실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의 절반이 쓸모없거나 틀린 것으로 되는 시간을 말한다. 각 분야마다 다르나 각 학문 분야 평균은 10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의학 분야는 이것이 5년이라 한다. 비즈니스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때는 말이야 운운하면서 왕년 타령하고 있으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의 이야기가 돼버린다. 성공의 조건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다. 진정성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생각 또는 마음과 밖으로 표출되는 언행이 일치하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면 모두 매월 5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지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수히 많은 변수가 개입되어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허풍을 치는 것이냐 진정성을 갖고 말하는 것이냐는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이고 그 진정성 여부는 이심전심으로 전달된다. 결과론적 윤리관과 절대론적 윤리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의사결정과 행동의 선악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론적 윤리관과 절대론적 윤리관이다. 결과론적 윤리관. 결과론적 윤리관의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이다. 이 학파의 철학자들은 모든 행위의 선악 판단이 기준 쾌락과 고통이라고 보고 자신과 사회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선이고 고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악이라고 본다. 이들이 내건 슬로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 학파의 철학자들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의 목적 또는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즉,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그 수단은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상대론적 윤리관 또는 결과론적 윤리관이라 한다. 공리주의적 윤리관은 철학자들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절대적인 윤리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편법, 탈법, 꼼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또 윤리적 가치, 도덕성, 진실성, 진정성, 진선미 등을 비윤리적 가치, 돈, 쾌락, 지위, 권력 등을 동일 선상에 놓고 다루면서 비윤리적 가치를 윤리적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낳았다. 예를 들면 돈, 비윤리적 가치,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돈은 가치 있는 것이다. 는 가치 있는 것이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상대적 윤리관인 공리주의에 대립되는 윤리관이 칸트의 절대적 윤리관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매우 강조한다. 칸트는 세계의 어디서나 나아가서는 세계 밖에서일지라도 무제한으로 선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선의지 뿐이라고 보았다. 비윤리적 가치인 건강, 지혜, 재능, 용기, 강인성, 근면성 등은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특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의지가 선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특성들이 오히려 악일 수도 있고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획득된 가치도 마찬가지다. 부귀, 권력, 명예, 지위 등도 선의지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도 선의지는 필수 조건이 된다. 인간의 어떤 내면적 성질은 선의지 자체에 대해서 유효하게 작용하여 선의지의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무제한적인 가치는 없고 반드시 선의지가 전제되어야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감정의 억제력, 극기력, 냉철한 사고력 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들은 무제한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의지의 작용이 없다면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냉혈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선의지는 이러한 선의지가 이룩하고 실현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지 자체로서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 의무관념. 칸트는 의무에 적합한 행위와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행위만이 선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행위는 그 행위에 의해 달성되는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결단할 때의 경륜 또는 준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보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장남과 처남이 똑같이 극진히 돌보고 있다고 하자. 장남과 처남의 이런 행위는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면 의무에 적합한 행위이다. 따라서 만일 의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장남과 처남의 행위는 모두 선이다. 그런데 장남은 평소에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왔고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무감에 의해서 병든 아버지를 평소와 마찬가지로 극진히 돌보고 있는 반면 처남은 평소에는 소홀히 하다가 임종을 앞둔 아버지로부터 보다 많은 유산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고 있다면 겉으로 나타나는 장남과 처남의 행위는 똑같지만 그 동기는 크게 다르다. 장남의 행위는 의무에 적합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이다. 따라서 장남의 행위는 선이다. 그러나 처남의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의무에 적합한 행위이나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므로 선이 아니다.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관은 원칙론 또는 동기론이며 절대적 윤리론이다. 만일 아버지를 극진히 돌봤으나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결과는 최악이지만 아버지를 돌본 동기가 선함으로 그 결과에 관계없이 선이라 보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적 의무는 최고선으로서 그 행위의 결과나 사회적 전통에 관계없이 순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칸트는 도덕은 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선의지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의무는 절대적이며 불변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나 경감이 있을 수 없다. 오늘 맥스웰이 말하는 진실성은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와 같은 맥락의 개념이다. 진실성 또는 진정성을 가지고 언행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마치 아버지를 극진히 돌봤으나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선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파트너들을 리크루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이유로 결과가 신통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곧 선의지를 가지고 후원을 해왔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선하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